저는 2020년 12월 2년 만기로 임대차 계약을 맺고 이 아파트에 들어왔습니다. 사는 동안 일도 잘 됐고 직장과도 가까워서 너무 좋았습니다. 그런데 보자. 아니, 만기일이 벌써 다 돼가네. 갱신한다고 미리 말씀드려야겠다. 아파트를 팔 거라서 새 임대인이랑 얘기하라고? 근데 보증금은? 별 문제 없겠지. 여기 좀 앉으세요. 아, 네. 제가 이 집 살 때 집을 못 봤거든요. 아, 네. 전 집주인이랑 임대차 계약하신 게 올해 12월까지더라고요. 네. 근데 저 갱신하고 싶어서 올해 8월쯤에 미리 말씀드렸는데. 1월부터 제가 여기 들어와서 살 거라 갱신은 좀 어렵겠네요. 아니, 전 주인분한테 계약 갱신 통지를 제가 8월쯤에 했거든요. 그럼 이미 계약 갱신 된 거니까 제가 계속 살아도 되는 건 아닌가요? 그건 아니죠. 제가 집을 매매하면 임대차 계약이 승계된 거니까 갱신은 전 집주인이 아니라 저랑 얘기해서 결정을 하셔야죠. 그리고 집주인이 거주할 경우에는 계약 갱신 거절할 수 있습니다. 아니. 법적으로 따져봐도 문제될 게 없습니다. 그럼 그렇게 알고 저는 가보겠습니다. 아니, 왜 자기 말만 저는 하죠? 몇 번이나 더 갱신을 요청했지만 새 집주인의 태도는 단호했습니다. 더 이상 집주인과 다투기 싫었던 저는 다른 집을 구해 12월 말 부랴부랴 이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미니 씨! 언니! 진짜 오래간만이다. 잘 지내셨죠? 그럼 옆집에 살 때는 맨날 밥도 같이 먹고 했는데 이사 가고 나니까 너무 서운하다. 저도요. 근데 자기 살던 집에 새 집 주인이 들어온다고 하지 않았나? 집주인이 직접 들어와서 살 거라고 하던데요. 집주인이 혹시 여자야? 남자분이셨는데? 그럼 딸인가? 엄청 젊은 여자가 들어왔던데. 젊은 여자요. 언니, 관리사무소 번호 알죠? 잠깐만. 예, 관리사무소죠. 저 911호에 살던 사람인데요. 그 911호에 지금 입주하신 분 계신가요? 예. 알겠습니다. 뭐라는데? 입주한 거 맞다네요. 집주인이 들어온다더만. 언니, 네, 동사무소 좀 다녀올게요. 동사무소? 요즘에 이런 경우에 동사무소 가면 집주인이 살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다네요. 진짜? 얼른 가봐라. 갔다 와서 연락할게요. 그래도 잘 알고 계시네요. 그러네요. 이것 봐라. 직접 살 거라서 갱신 못 해준다더만. 새를 나? 아저씨, 직접 거주한다고 하시더니 다른 사람이 살고 있네요. 내가 들어와서 살려고 했는데 살던 집도 안 팔리고 대출 이자도 내야 되고 어쩔 수 없이 임대했습니다. 어쨌거나 거짓말 하신 거 맞죠? 정당한 사유가 있었잖아요. 거짓말 아닙니다. 정당한 이유 같은 소리 하고 있네. 저 손해배상 소송할 겁니다. 소송이요? 네, 정민희 씨가 정말 믿었던 도끼에 발등이 찍혔네요. 예. 그렇습니다. 일단 빠르게 사건 정리부터 먼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민희 씨는 2020년 2년짜리 아파트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는데요.
약 2년이 다 돼갈 무렵 정민희 씨는 미리 집주인에게 임대차 계약을 갱신하고 싶다고 알렸습니다. 하지만 집주인은 아파트를 다른 사람에게 팔기로 했다며 새 집주인과 상의하라고 했죠. 이후 해당 아파트는 오주민 씨에게 팔렸고 정민희 씨는 오주민 씨에게 임대차 계약 갱신의 뜻을 전했습니다. 그러자 새 집주인인 오주민 씨는 자신이 실제로 입주해서 살 예정이라 갱신을 할 수 없다고 했는데요. 이와 관련해 몇 번의 실랑이가 있었지만 정민희 씨는 결국 다른 집을 구해 이사를 갔습니다. 그런데 아파트 거주 당시 친하게 지냈던 이웃으로부터 오주민 씨가 아닌 다른 사람이 살고 있다는 얘기를 듣게 됐고, 이에 정민희 씨는 손해배상 소송을 걸겠다고 했고, 오주민 씨는 직접 거주하려 했지만 부동산 경기가 안 좋아지고 기존에 살던 집이 팔리지 않아서 어쩔 수 없이 임대를 놓은 것이라고 주장했는데요. 과연 정민희 씨는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을까요? 네, 주택 임대차 계약을 갱신을 할 때 집주인이 거주를 하겠다라고 하면은 갱신을 거절할 수 있다. 저희가 이렇게 또 배웠잖아요. 그렇죠. 네. 자, 그런데 지금 오주민 씨가 이런 사실을 이용을 해서 정민희 씨를 내보낸 또 그런 상황이네요. 네, 제가 보기에 이 사건에서는 이제 종전 임대인에게 이미 이제 계약 갱신을 통보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종전 임대인이 다른 사람에게 이 아파트를 매도한 경우에 그 새 임대인이 직접 거주하겠다는 이유로 계약 갱신을 거절할 수 있는지, 네. 그리고 이제 새 임대인이 직접 거주하겠다고 했다가 그러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이제 다시 이제 임대를 한 경우에 그런 것이 가능한지, 거기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 그리고 만약에 이제 정당한 이유가 없다고 한다면 그 정민희 씨에게는 이제 손해배상 소송을 해서 이제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는지, 이 여부가 이제 실제 소송에서는 큰 쟁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이게 지금 보니까 쟁점이 생각보다 많은데 그러게요. 하나씩 한번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쟁점은 정민희 씨가 종전 임대인에게 이미 문자로 계약 갱신 통지를 했는데 집주인이 새로 들어오면서 새 집주인이 계약 갱신 요구를 거절했단 말이죠. 예. 이게 괜찮은가 하는 부분이 아니겠습니까, 그죠? 네, 맞습니다. 실제로도 최근에 이제 이런 쟁점으로 대법원까지 갔던 사례가 있기도 합니다. 그렇습니까? 대법원의 판단이 궁금한데 결론이 어땠습니까? 네, 우리 대법원은 이 사건과 이제 유사한 이제 사건에서 이제 임대인이 임차인의 계약 갱신 요구를 거절할 수 있는 사유에 대해서 이제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종전 임대인이 갱신 거절 기간 이내에 다른 사람에게 그 주택을 이제 매도할 수도 있고, 또 이제 새 임대인이 그 역시 그 갱신 거절 기간 이내라고 한다면 그 실제 본인이 거주하겠다는 이유로 임차인의 계약 갱신 요구를 거절할 수도 있다. 이렇게 이제 보는 겁니다. 이 말씀 중에 갱신 거절 기간이라는 말씀해 주셨는데 이게 새 임대인이 임차인의 갱신 요구를 거절할 수 있는 기간 이게 언제까지인가요? 네, 이제 보통 아시는 것처럼 이제 임대인이 임대차 계약을 이제 갱신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그 임대차 계약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사이에 그 갱신하지 않겠다라는 뜻을 보통 임차인에게 통지를 하지 않습니까? 예. 그렇죠. 네, 이제 마찬가지로 이제 우리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임차인의 계약 갱신 요구에 대해서도 그 이를 이제 거절할 수 있는 기간을 마찬가지로 계약 종료 6개월로부터 2개월 사이까지로 이제 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새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계약 갱신 요구를 거절하는 경우도 동일하게 6개월에서 2개월 사이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여기서 새 임대인이 실제 거주를 한다고 얘기를 했다가 실제 거주를 하지 않았거든요. 예. 그렇다면 이게 정당한 이유가 될 수 있을까요? 네, 사실 이 사건에서 제일 중요한 쟁점입니다. 그 우리 주택임대차보호법에는 실제 임대인이 그 직계 존속이나 직계 비속, 뭐 본인이 그 주택에 거주를 하는 경우, 뭐 이런 걸 포함해가지고 임차인의 계약 갱신 요구를 거절할 수 있는 그 사유를 좀 나열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를 들어서 임차인이 차임을 뭐 2번 이상 연체를 했다든지, 네. 아니면 임차인이 주택을 임차할 때 임대인에게 뭐 거짓말을 했다든지, 예. 아니면 임차인이 무단으로 주택을 또 전대를 했다든지, 아니면 임차인이 또 뭐 주택을 공유나 중과실로 좀 파손했다든지, 이런 경우에는 이제 거절을 할 수 있다라고 이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이런 사유 외에도 그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임차인의 계약 갱신 요구를 거절을 할 수가 있는데요. 최근에 이제 지방법원 판결에서는 이런 정당한 사유는 그 갱신 거절 당시에 예측할 수 없었던 중대한 사정이 있어야 한다라고 하면서, 예를 들어서 실제 이제 거주하려던 직계 이제 존속이나 비속이 갑자기 사망을 했다든지, 예. 아니면 갑자기 해외 주재원으로 파견 가게 됐다든지, 이런 것들을 이유로 들고 있습니다. 오.
자, 어쨌든 갱신 거절을 위한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되는 건데요. 이 사연에서는 새 임대인인 오주민 씨가 원래 살던 집이 안 팔리고 대출 이자도 많이 내야 돼서 실제 거주를 못했다라고 했습니다. 이런 이유는 정당한 이유로 볼 수 있겠습니까? 네,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갱신 요구를 거절하기 위한 정당한 이유는 그 갱신 거절 당시에 예측할 수 없었던 뭐 그런 이제 중대한 것인가를 기준으로 이제 판단을 해봐야 될 텐데요. 네. 그 여기서는 새 임대인 그러니까 오주민 씨는 원래 살던 집이 안 팔릴 수도 있다라는 것을 충분히 뭐 예측을 할 수 있었을 것이고 또 결국은 이제 본인이 대출이자를 계속 부담해야 된다는 것도 이제 인지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계약 갱신 요구를 이제 뭐 거절할 정당한 이유 되기는 좀 어렵지 않나 뭐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정민희 씨가 손해배상 소송을 하겠다고 했는데 이 소송에서 이길 수 있겠습니까? 네, 만약에 이제 임대인이 계약 갱신 요구를 이제 거절할 정당한 이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거절해가지고 이제 정민희 씨가 부당하게 계약 갱신을 거절당한 경우라고 한다면 뭐 당연히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어야겠고 네. 또 뭐 그렇다면 승소도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근데 우리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는 이러한 사항을 이제 감안해가지고 실제로 이제 손해배상이 가능하도록 규정까지도 두고 있습니다. 야, 근데 손해배상액이 얼마나 될까요? 뭐 예측하기로는 뭐 2, 3위 정도일까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 3, 그 제6항에 따르면 뭐 3가지 정도를 두고 있습니다. 네. 첫째, 이제 갱신 거절 당시에 월차임의 3개월분에 해당하는 금액 또는 임대인이 그 다른 사람한테 임대를 해가지고 얻은 환산 월차임하고 갱신 거절 당시에 환산했던 월차임 간 그 차익이 있는 경우에 차익의 2년분에 해당하는 금액 또는 갱신 거절로 인해 가지고 임차인이 입은 손해액 중에서 그 셋 중에 큰 금액을 손해액으로 정하도록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손해배상 외에도요, 혹시 건물 인도, 그러니까 이 집에 다시 들어가서 거주를 할 수는 없습니까? 네, 이제 만약에 임대인이 제3자에게 임대를 하지도 않고 그 임대 계약도 하지 않고 새로운 사람이 또 들어와서 살고 있는 게 아니라고 한다면 네. 만약에 이제 기존 임차인 같은 경우는 계약 갱신 거절이 잘못된 것이니까 거의 무효라고 주장하면서 다시 이제 계약을 이제 살려서 들어가서 살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제 임대차 계약을 이제 이미 새 임대인이 뭐 다른 사람에게 줘가지고 다른 사람이 살고 있다 이런 경우에는 다시 그 집에 들어갈 수 있기는 좀 어렵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러네요. 자, 이게 보통 또 임대차 분쟁의 경우에는 뭐 확정일자, 뭐 대항력 이런 것들 꼼꼼하게 따져보긴 하던데 네. 이렇게 손해배상 소송을 할 때 좀 유의해야 될 부분이 있을까요? 네, 임대차 계약 이제 갱신 거절로 인해서 손해배상 소송을 하는 경우라고 한다면 그 아무래도 말씀드린 대로 주택임대차보호법 규정에 나와 있는 그 손해배상 기준액에 따라서 이제 금액이 정해집니다. 예. 그런데 이때 이제 만약 임차인이 그 갱신 거절로 인해서 입은 다른 손해가 실제로 또 있고 그런데 이제 그런 금액이 규정에 나와 있는 대로 만약에 월차임 3개월분이라든지 그 차액의 2년분에 해당하는 금액보다 더 클 수가 있거든요. 그렇죠. 네, 그렇다면 이런 부분은 본인이 실제로 입은 손해가 어느 정도인지를 뭐 구체적으로 입증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증빙 자료를 충분히 확보해 놓는 것이 필요해 보입니다. 자, 그런데 이 사연 같은 경우에는 옆집에 사는 그 이웃 덕분에 그렇죠. 이런 사실을 알게 된 거잖아요. 네. 하지만 현실에서는 이렇게 좀 알기가 쉽지가 않을 것 같은데 방법이 없을까요? 이웃을 잘 사귀어야죠. 아니, 이런 부분을 사실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 그래서 이제 보통 이제 행정복지센터, 이제 과거에는 뭐 동사무소라고 하기도 했고 이제 주민센터라고 하기도 했는데 네. 뭐 아까 우리 드라마에서도 나왔듯이 그 행정복지센터에 가서 확정일자 그 부여 현황이라든지 차임 현황 등을 이제 제시해달라고 요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그 정보를 받아가지고 확정일자 현황이나 차임 정보 등을 통해 가지고 다른 임차인이 들어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는 있습니다. 자, 주택임대차보호법과 관련해서 임차인이 또 좀 주의를 해야 될 부분 어떤 게 있겠습니까? 네, 이제 저도 상담을 하다 보면 주택임대차보호법과 관련해 가지고 많은 분쟁이 좀 생기는 것 같습니다. 그 최근에 또 경기도 좋지를 않고 주택 가격도 많이 내려가다 보니까 소위 말하는 전세 사기라든지 아니면 또 임대인이 체납을 많이 해가지고 해당 주택이 또 경매에 넘어가는 경우라든지 이런 경우가 많이 발생하더라고요. 예. 그래 따라서 이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실 때는 그 임대인에게 그 체납한 부분이 있는지 여부를 좀 분명하게 좀 확인을 해야 되고 만약에 또 다가구 주택인 경우에는 다른 선순위 뭐 보증금 뭐 이런 것들이 없는지 이런 부분도 분명하게 좀 확인을 받고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시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네. 뭐 사실 뭐 최근에 그 언론에 이슈가 됐던 빌라왕 사기도 좀 떠들썩했었는데
사실 이게 법이 현실을 따라가지 못하는 그런 점이 보이거든요. 진짜로 전세 사는 사람들이 제대로 보호받을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좀 있었으면 좋겠네요. 네. 네, 맞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최근에 이제 법무부와 이제 국토교통부가 이런 문제를 좀 방지를 하기 위해 가지고 그 임차인에게 그 선순위 그 임차인 정보 확인할 수 있는 그런 권한, 또 이제 체납 정보 확인권 이런 것들을 좀 반영한 새로운 그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계속 관심을 갖고 계시면 좀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오늘의 의뢰인이죠. 정민희 씨를 위한 솔루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정민희 씨. 그 임대차 계약이 갱신되지 못해가지고 고충을 겪으셨는데 집주인이 또 다른 사람한테 집을 임대했다고 하니까 그것 때문에 충격도 많이 받으셨을 것으로 보입니다. 제가 말씀드린 대로 임대인의 그 갱신 요구 거절은 부당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정민희 씨께서 계약 갱신을 하지 못해서 입은 손해에 대해서는 그 임대인에게 그것을 배상해 줄 것을 정당하게 요구할 필요는 있어 보입니다. 근데 다만 이제 아시겠지만 주택임대차보호법이 뭐 간단해 보이긴 해도 뭐 쟁점이 복잡한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사전에 전문가의 상담을 좀 반드시 받으시기를 권해드립니다.